예, 안녕하십니까. 예, 초록형제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날씨 따뜻할 때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 기술의 변화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이제 전공이나 혹은 일을 뭔가 컴퓨터 쪽이 아니거나 혹은 수학이나 통계 쪽이 아니면 사실 이제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술 변화하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기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핍박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내용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시간에 다 전달을 드리려다 보니 말을 굉장히 빨리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성도님들께서 좋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윈이 형제님께서 1시간을 좀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시에 드렸던 것들을 조금 이제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 사실은 이거를 제가 전해드리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전공이 있고 한 학기 혹은 1년, 몇 년을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그래도 최대한 함축적으로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성도님들 중에 혹은 학생들 중에 지금 휴대폰이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휴대폰이 없는 분. 예, 어린이들, 초등학교 입학한 어린이들 몇 명 빼고는 다 있으시고요.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 한 분. 예. 자매님 한 분 계시고 없죠.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윤설도 손들었네요. 네. 4차 산업혁명 고만 이제 안 들어도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도 하고, 사회가 뭔가 급박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잘 체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 우리의 개인 정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이 생겼다의 이슈가 아니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가고 싶은 회사기도 하고 돈도 잘 버는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IBM 이런 회사들, 최근에 또 우버나, 그러니까 우버라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타이밍이 맞으면 같이 가는 형태로 하면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열풍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산업 전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시는 예전에는 택시를 그냥 타면 됐는데, 지금 미국 가면 우버 타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니까 기존에 이제 옐로우캡이라고 불렀던 뉴욕의 택시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돈도 잘 못 벌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30대 후반, 이제 내년이면 40대지만 앞으로 자라는 10대, 20대 학생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배우는 학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작년 12월에 그 스마트폰 활용하는 앱 중에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를 좀 조사를 했는데, 10대는 유튜브랑 카톡이었고요. 그러니까 게임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대도 유튜브랑 카톡이었고, 30대는 카톡, 네이버, 유튜브.
그다음에 40대도 네이버, 유튜브, 카톡, 50대 이상 카톡, 유튜브 이렇게 사용하는 앱들이 주로 SNS나 그 이제 유튜브라고 해서 동영상 보는 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뉴스 통해서 많이 들었던 정보들을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고, 최근에 헤비 업로더라는 얘기도 하고 뭐 유튜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플루언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영향을 주는 사람, 그래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영향도 많이 주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정보에 호도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분별을 잘못하면 마치 회사행에 휩쓸려가는 거에서 휩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그 세상에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또 그게 성경에서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은 그런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과거에는 핍박을 했는데 지금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시간을 빼앗고 통제하고 있고, 또 더 헛된 것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7월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를 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때 기술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제가 말로만 드려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셔가지고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말씀 하나를 좀 보고 그 파워포인트 준비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나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정령 죽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사탄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는 했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도 이제 아담 혹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하셨을 거고 얘기를 전달했을 텐데,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왜곡이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2장에 나오는 거랑 영어 NIV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You will die인데 You will certainly die,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certainly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뱀이 이제 건수를 잡았죠.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상황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5절에서 좀 중요한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살았는데,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진짜 눈으로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지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시고 한지를 하와는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것 같다 하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빗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와와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편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에 사탄이 침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같이 보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성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성이 없이 욕심을 가졌거나 교만하기만 했다면 그냥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만을 스스로 충족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비행기도 그렇고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저희가 그 기술들을 어떻게 지금 인간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고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내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을 보고 희희낙낙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기술들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보시면서 하시니까 전에보다 좀 덜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산업혁명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성도님들 이게 너무 막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하게 저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이제 저희 예린이가 와가지고 보더니 아빠 이거 회사 갈 거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저게 일이라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사회 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편하게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산업혁명을 잠깐만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요, 이때 기차 그리고 뭐 섬유공업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고 생산하는 제품들도 대량 생산의 어떤 기반이 좀 마련이 되었고요. 이게 1700년대입니다. 18세기였고 19세기에서 20세기 왔을 때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조업 쪽에 혁신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혁신적인 얘기가 뭐였었냐면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쭉 이동을 하면 사람들이 분업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기존 동력을 저희가 끌어쓰기가 힘들었는데 무언가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저희 컴퓨터랑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2015년에 그 먼저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사실 저는
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구분이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런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초지능혁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 요게 이제 저희 고3들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끝나고 논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고3들은 좀 잘 들으시고. 예, 이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두 가지입니다. 초연결과 초지능. 이건 제가 지난 7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우리 형제 카톡방도 있고, 저희 뭐 학생의 교사 카톡방도 있고, 또 학생들 카톡방도 있는데,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다 안부도 묻고 하지만, 저희가 정보나 데이터까지 그렇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점점 더 이 연결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초지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차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저희가 요즘 바이오테크라고 해가지고 뭐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뭐 신약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더 많지만 저희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어제 또 저희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돈눈백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사실 이게 저희 이제 뒤쪽에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랑도 가장 좀 관련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앞에 나오는 요 광고 선전에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골드스타라는 마크입니다. 우리 골드스타를 모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골드스타. 예, 골드스타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의외로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의 LG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럭키금성 시절일 때 이쪽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를 골드스타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금성이었죠. 실내 상표 금성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1991년 광고였습니다. 이때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썼었고,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좀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기계가 뭐 잘하면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사실 이제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들이라면 이 정도 저희가 이제 상식은 좀 알고 가야 되니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기계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랑 유사하게 생각하거나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인공지능이구나.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만든 기계가 사람처럼 빨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0년대에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저게 그 체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체스랑 비슷한 것들도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사람이랑 비슷한 승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뉴스나 인터넷에 인공지능이다 나오면 그럼 그냥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뭐 지능을 갖게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기계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한 뎁스 들어가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컴퓨터로 그 세탁기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은 뭐 애벌 빨래를 하고 10분 동안은 좀 세게 돌렸다가 한 5분 동안은
좀 천천히 돌려가지고 탈수하고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씹으면 인간이랑 비슷하게 하니까 인공지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요 기계학습 단계에 이르러서는 어떤 거라냐면 빨래가 양이 얼만큼 되니까 몇 분 정도 돌려야 되고 물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뭐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지라고 기계가 학습을 하는 단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나 연산 같은 걸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서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요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딥러닝이 뭐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딥러닝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기계학습의 일종인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을 인지한다던가 사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누구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를 기계가 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안에 방정식도 들어가야 되고 뭐 수식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들어서면서 그 컴퓨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사실 저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 이론을 활용해서 기계학습을 하면 딥러닝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일종인데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한 몇 가지가 나와서 지금부터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인공신경망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신경망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몸속에 있는, 우리가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몸에 뇌에 전달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인데, 뉴런이라고 표현하는 단위인데 그걸 인공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인공신경망이 왜 좀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 자리에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의 머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가 있고요. 이 뇌에서는 기억도 하고 뭐 감정도 가지고 있고 반응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머릿속에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뇌를 잘 비슷하게 만들면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사람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뇌를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신경망에는 이런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뉴런이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거쳐서 얘가 안에서 신호를 정제를 하고요. 쭉 보내줘서 최종적으로 출력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뉴런 쪽으로 보내는 형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저장 기억에서 뭔가를 빼낼 것인지를 이 뉴런이 사람 뇌 속에는 수백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대뇌 피질에만 180억 개 정도가 이런 신경망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봤더니 요 뉴런이라는 놈을 우리가 모사해서 만들면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라는 컨셉이 나오고, 뭐 이러한 복잡한 수식을 고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런 하나를 이런 수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식을 여러 개를 쭉 연결을 하면 우리가 180억 개는 안 되겠지만 몇 개만 연결을 하더라도 좀 비슷한 연산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언제 했을까요? 1950년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하고 있는 뭐 기계학습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거는 이미 옛날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인공신경망을 퍼셉트론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고요. 저 퍼셉트론을 보시면 여기 국숫가락 같은 이렇게 생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보이시지 않는데 저 하나하나를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보자, 사람의 뇌처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희 컴퓨터도 발달을 하고 전산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경망을 보통 한 2개까지 쓰면 그냥 일반 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개 이상 되면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딥러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론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좀 저걸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쓰는 분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저게 점차 사람을 닮은 그 기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여기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고양이 사진을 우리 아까 뉴런에서 입력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입력이 되면 안에서 저런 신경망들이 쭉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게 고양이일 확률이 한 97% 정도 될 거야. 이게 개라는 확률이 한 78% 정도 될 거야. 이게 이상태 형제님일 확률이 뭐 한 85%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서 알려줍니다. 이분은 이상태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기술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분류를 해내고 하는 것들이 보통 딥러닝 기술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 알파고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랑 좀 비슷비슷했어요. 처음 사람보다 잘 못했는데 아까 제가 기계학습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보를 얘가 다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가장 최적일지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그 딥러닝이 사실은 최적을 찾는데 좀 잘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바둑 기사들이 요 알파고를 흉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알파고의 기보를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지금은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바둑 뭐 협회나 혹은 이런 데서 그 알파고를 흉내내 가지고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알파고처럼 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 이길 승률이 높아지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에 저희가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그 딥러닝이라는 게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혹은 얘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구나. 최근에 뭐 자주 쓰시는 게 형님들 그 번역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딥러닝이 이런 복잡한 뭐 어구가 뭐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라고 저희 쪽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뭐 성도님들 이제 저희가 뭐 다들 아까 그 통계대로 하면은 유튜브를 많이 쓰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 비슷한 동영상들을 좀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늪에 빠지면은 뭐 2-3시간 후딱 지나간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한번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보면 그거랑 또 더 관심 있는 영역들을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야만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뭘 살 때도 어떤 게 너한테 지금 이게 베스트야라고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로직에도 딥러닝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공장, 뭐 다른 산업체, 공공기관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수능을 봤었는데 제가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과도 문과로 갔는데요. 과가 갑자기 그 이과로 바뀌었습니다. 99년도에. 그러면서 후배들은 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든 멀리 떠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공학 수학을 다시 배워야 되고 이제 또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정석, 미분적분 이런 거 다시 통계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통계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산업공학 또 컴퓨터공학 쪽 하시는 분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딥러닝 분야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은 이제 저런 게 되는 거죠. 과거처럼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잘 만지고 좀 분석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다 보니 저는 피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다시 통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좀 잘 배워놔야 나중에 쓰게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어저께 이상태 형제님한테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 사진을 좀 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교회 대표적인 그 선남선녀 커플 중에 하나 이상태 형제님, 김용주 자매님인데 보통 이제 요즘에 그 딥러닝 쪽에서 되게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학습을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학습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화내고 있는 거다, 혹은 뭐 아니면 놀라고 있는 거다, 좀 분노다, 웃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잘 캐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지금 저희 윈도우 만드는 회사에 이런 게 이제 무료로 개방이 돼 있는데요. 한번 이 사진을 어떻습니까? 이 사진 분노입니까? 어떤 사진입니까? 성도님도 보시기에 활짝 웃고 계시죠? 그래서 딱 돌려봤더니 김용주 자매님 기준으로 행복이 99.975%.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노의 표정이 약간 0.02% 정도 이렇게 분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역겨움이 0.004%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이상태 형제님 같은 경우는 100% 행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태 형제님이 더 용주자매님이랑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분석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석하는 게 사람보다 사람을 더 잘 알아보고 사람보다 사람을 지금은 더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둘째 시은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시은이가 이제 잠깐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쁘게 색칠을 해줍니다. 아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런 이미지도 잘 인식을 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고흐의 그림을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학습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뭔가 패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패턴대로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내준다던가 최적을 찾아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잘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 딥러닝이 지금 만능이고 저걸 쓰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미래의 기술이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팩트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술이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는 기술은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만큼.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먼저 엄마 얼굴 보여주셔서 이제 이게 엄마야, 이게 아빠야, 이건 언니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애가 한 7, 8개월, 10개월 되면 이제 엄마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빠 이런 것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머니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찾고. 그래서 요게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이제 분야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단계로 봤을 땐 지금 단계고, 아이가 가령 뉴스를 보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고 지금 뭐 우리 경제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맥, 콘텍스트 파악은 아직은 아이일 때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뭐 프로그램 영화들 중에 보면은 기계가 사람처럼 되고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발전 속도나
어떻게 보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그 가상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은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려면 사실 사람의 뇌가 몸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 아까처럼 그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프로세서나 뭐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처럼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런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래서 굉장히 뭐 요즘 양자 프로세싱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을 인식하거나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라고 하는 얘기 워낙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 오브 띵즈입니다. 그래서 각 사물에 그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물의 연결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세탁기 보셨지만 세탁기에 뭐 인터넷을 연결한다던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 잘 쓰고 계시는 뭐 가전제품들에 인터넷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가 있어서 집에 들어갈 때 그 보일러를 올린다던가 공기청정기를 튼다던가 로봇 청소기를 돌린다던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단순히 그런 대형 가전제품 말고요. 저희 그 세세한 거, 아주 작은 기계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런 IoT 기술, 그다음에 그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어디랑 관련이 많이 있냐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단순히 그 아까처럼 뭐 인터넷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온도 아니면 이 실내의 온도 그리고 뭐 특정 뭐 탱크가 있으면 이런 무슨 물이나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탱크가 있으면 그 탱크의 물 레벨 게이지가 어떤지 그리고 뭐 지금 습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떤지 그리고 뭐 저희 화학 쪽에서는 지금 뭐 가스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주로 큰 가전제품, 뭐 컴퓨터, 핸드폰 기준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기계들, 뭐 이어폰이 될 수도 있고요,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신발, 뭐 옷, 뭐 안경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사실은 뭐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블록체인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은행 생각을 하시면 은행에다가 우리 예금을 넣은다든지 아니면 출금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하나의 중앙화된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다가 우리가 뭐 거래 장부를 맡기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저런 장부의 민주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당사자들이 있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을 서로 이렇게 체인 형태로 엮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드는 데이터들을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입금을 한다 혹은 어떤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저 사람들이 다 오케이 했을 때 그거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 커져야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최근 들어서 이 블록체인이 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저 기술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성도님들께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처음에 암호화폐 쪽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이제 그 돈 번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 자체를 투기나 투자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곤혹을 겪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된 입장으로서 우리 뜻은 하늘에 있으니까 암호화폐는 조금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걸러주시고 요걸 가지고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말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폐 기능입니다. 화폐. 물론 이제 저희가 환차나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을 조금은 얻을 수 있죠. 그 정도가 사실 화폐의 정상적인 기능인 거고, 사실 통용돼서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건 투기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내가 돈 주고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은 투자 목적이시라면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에도 쓰일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여러 업체들 간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소고기 이력이나 어떤 무슨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유사니까 이 기름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보안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사자들한테 데이터들을 쫙 보내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산 처리돼 있어서 속도가 많이 느리지는 않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꼭 이제 저희가 뭔가 보안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개념에 대한 컨셉에 대한 그 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암호화폐 주의하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앞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저 경제적인 걸로 사람들을 통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셨지만 다 연결돼 있고 우리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통제될 건데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보다는 전 전자화폐나 다른 형태의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게 어떤 화폐로서의 앞으로 뭐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 무의미하다는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투명한 기술이기는 하나 저희가 성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저희가 보통 핀테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 쪽으로 뭔가 다른 형태의 화폐 혹은 저희가 페이먼트, 그러니까 어떤 지불 수단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은 만능일까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우선은 요 발표 자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인 자동차가 한 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무인 자동차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앞에 10명의 보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 보행자들을 치면 운전자가 살 수 있고요. 운전자가 옆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죽으면 그 10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실은 이제 내 상황이면 내가 조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너무 친한 가족들이 그러면 내가 죽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이 윤리적인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 기계가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사람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제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어떤 정부나 혹은 기관이나 그 통제가 되거나 저희 데이터가 굉장히 쉽게 그들이 취득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밝혀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스마트 안경만 끼면 저 사람 얼굴은 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라고 해서 바로 잡아낼 수 있다든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기술은 아니죠. 이렇게 보면 나쁜 기술은 아닌데 누군가를 뭐 감청을 한다든지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나쁜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이 통제되기 쉬운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자 독식의 이슈가 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만약에 저랑 이상태 형제님만 쓴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은 뭐 설치하시지도 않을 거고 쓰시지도 않을 텐데 이 사업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카오톡의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카톡 설치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톡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들은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른다라고 하지만 제가 전산하는 입장에서 정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대 기업들, 뭐 유튜브랄지
저희 뭐 아마존이랄지 구글이랄지 카카오톡이랄지 하는 기업들, 우리 세계 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SK텔레콤, KT, LG텔레콤. 지금 KT에서 어제 불이 나가지고 이쪽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는 통신도 좀 잘 안 되고 그러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이 통신망의 부재 혹은 화재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점점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불 좀 켜주십시오. 여기 앞에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대충 보니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기술들이 이제 대충 감은 오실 겁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이렇게 더 만들어 보면 괜찮겠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하고 그 기술들을 점점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그 초신자나 새신자분들께서 보시는 성경의 기본 진리, 기본 교리책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충만하시고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고 있는 이 연결된 사회들 자체가 그러한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3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람이 요 초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지능을 갖고 싶어하고 뭔가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회의 변화를, 또 그 하와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만들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함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살살 꼬셨습니다. 또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나는 핸드폰만 키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접속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힘들거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데,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내가 잘 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도감을 느끼고 정착하게 되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안전함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내가 언제든지 쉽게 접속해가지고 알 수 있고, 혹은 그 정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뇌를 자극하는 그런 나쁜 컨텐츠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어떠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이러한 연결과 지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전지함, 전능함, 무소부재함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 감성을 담지 않고 전지함과 전능함, 그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됨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기술이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닮아갈 것이 더 많이 알고 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얻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원수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앞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전능해지기를 원해라. 혹은 하나님과 같이 전지해지기를 원해라 라고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역행해서 살기는 힘듭니다. 이미 저도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도 그렇게 변화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본인들의 직장을 구하고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하와가 보여줬던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욕심,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장치들,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소욕에 따라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또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통제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약간 허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의 모습에는 성도들이 분명히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곤고에 처할 텐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이 세대에 살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맛을 보는 단계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주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온라인 화폐, 암호화폐 같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나라에서 권장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은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당장이라도 사실 위에서 혹은 굉장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술이 지금도 가능한 기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꼭 우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졌었고, 이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등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대들,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 가운데서 휩쓸려 갈 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조금만 멀리서 떨어지고 그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세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 안에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고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내가 어떻고 지금 내가 흐르고 있는 방향은 어떤지 숲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